제가 이 연구를 왜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요. 교사로서 행정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교육행정 전공으로 갔겠죠. 2년 동안 코로나 시절이었지만 전일제 전공 석사로서 휴직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논문 주제를 발견해냈습니다. 자,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라든가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교사의 질을 고양하려고 노력이 하고 있었어요. 교사 전문성이 필요하다. 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그러면 우수교사 양성을 위해서 제도 혁신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도 이런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교사 자격 제도는 교원 양성기관, 초등학교는 교사는 교대, 이제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라든가 이런 곳을 졸업하면은 무시험 검정을 통해서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받고 임용 후에 시도교육청별로 임용 후에 국공립학교 교사를 말씀드립니다. 경력 3년 이후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이수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을 이수받고 이제 쭉 있다가 보통은 대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2011년부터 수석교사라고 경력 15년 이상 중에 수업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그 일부분의 사람만 시도교육청별로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수석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이 사람들 빼고는 대다수, 한 96% 이상이 대부분의 1급 정교사로 경력 20년, 25년 이상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선형 자격 체제라고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행연구 학자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 취득되는 것도 문제고 자격 취득 후에 미흡한 질 관리도 조금 문제가 있다.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교사들도 발달이 되는데 전문성 개발에 대해서 체제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랑 달리 그 교수학습 트랙 또 행정 트랙 이렇게 분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교사하고 승진을 연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연구는 현 교사 자격 제도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 플러스 교사 효능감을 이것 때문에 저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OECD에서 2008년부터 5년마다 국제 교수 학습 조사를 하는데 이게 텔리스라고 합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의 교사 효능감이라는 것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 교사 효능감이 뭐냐? 자기 효능감 같은 건데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효능감이 높으면은 내가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면은 얘네들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이제 교육 활동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 효능감이 낮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약간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OECD나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사 자격 제도는 그 예비 학생을 선발하는 것부터 또 이 학생들이 예비 교사가 양성되는 것부터 어떤 학생이 또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것인지 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연수를 받는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국내 교사 자격 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교사 자격 체제라는 연구를 잡았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 간의 지금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라든가 해외 단일 사례의 연구는 많았어요. 그런데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비교 연구를 잡았고요. 그런데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호주냐? 다들 물어봤어요. 정 선생, 호주랑 무슨 연이 있어? 뭐 유학 갔다 왔어? 사실은 저는 호주랑 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호주냐? 국내 교수님들이 200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부터 호주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어떤 점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호주가 2012년경부터 연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연방정부 수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다음에 법령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교사 자격 기준, 뭐 영어가 좀 안 되지만 말을 해볼게요. Australia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 APST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정해서 예비교사 선발부터 아까 말씀드린 체제 있죠. 그것에 다 연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또 플러스 생애 그 발대 단계에 맞게 4단계의 교사 자격 단계를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행 국내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호주는 전문성과 표준화를 지향하는 교사 자격 단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착안해서 자기 효능감 이론하고 생애 발달 이론을 기반해서 호주는 자기 효능감이 있고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른 교사 자격 단계를 갖고 있구나. 약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생각을 해가지고 사례 비교 연구 방법 중에 대부분 다른 것을 비교하는 최대 상위 설계 방법이라는 Most Different System Design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과 호주의 교사 자격 체제를 비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연구 문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자격 체제의 한국과 호주의 차이가 교사 효능감의 차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에서는 이론적 틀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찾은 이론은 자기 효능감 이론과 생애 발달 이론이었고요. 네, 연구 문제 1에서는 콘텍스트를 이제 밝혀내는 건데 질적 연구를 통해서 문헌 자료, 한국과 호주의 국내외 연구 보고서라든가 통계 보고서를 통해서 교사 자격 체제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 현황들을 밝히고자 하였고요. 연구 문제 2에서는 이 현황들을 밝힌 것을 통계적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또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교사 자격 체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코로나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교육 현장에도 당연히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교육 현장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역량이 중요해졌다. 해서 OECD라든가 이런 데서도 역량을 굉장히 말했어요. 역량. 비판적 사고라든가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은 이제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2020년도에 팬데믹이 일어났죠. 그래서 코로나에서 이 역량 중심 교육이 더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요. 이제 이외에도 교사 패러다임뿐만 아니고 교사 자격 체제 개편 관련해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어요.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미래 학교에서 교사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런 관련해서 교사 자격 체제 개편 변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이에요. 교사 생각하면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교사? 지식 전달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보통은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에 지향해야 될 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 퍼실레이터라고 하죠. 멘토예요, 멘토. 그래서 교사가 교과를 지도하는 사람을 떠나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을 이렇게 멘토하는 사람이고 또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 학생을 이해하고 또 학부모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또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도모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준다 연구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인연도 학습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를 맺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교사도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미래사회에서의 교사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교사 자격 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국내외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꼭지로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인데요. 당연히 역량 중심 교육, 또 학생 중심 교육, 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2010년경에 알파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이제 MZ 세대를 넘어서 2010년경부터는 우리 이제 핸드폰 이제 이 글라스 세대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보는 이런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이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또 국내에서 학자들은 3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자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인구구조 변화 조금 진부할 수 있겠는데 2020년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죠. 물론 이거는 교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요. 학생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교사는요, 점점 더 늙어지고요. 새로 들어올 교사는 점점 더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은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과잉 발급되는 교사 자격 체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정년될 필요가 있고, 또 학령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기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분절적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통합학교가 있긴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중학교 가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체제가 통합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또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게 교원의 그 수급이에요. 뭐 교원 자격증 아닌 사람도 이제 이렇게 강단에 쓸 수 있어야 되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지만 그것은 뭐 오늘 논의로 다루기도 하고요. 또 지방교육 자체가 1991년에 법률이 개정된 이래로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사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이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원 단체들은 교사가 국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된 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소개해 드리고요. 세계 주요국은 그래서 높은 수준의 교사 전문성주의를 반영해서 교원 정책을 제도화해오고 있습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교사 전문성은 지식, 기술, 태도 여러 가지가 바뀌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주성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교사가 전문가다 하면서 의사결정적 자본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논문이 원문 공개되면 리스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교사 전문성 기준과 확립이 이제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전문성 기준이 뭐냐면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지식이죠, 지식. 그다음 무엇을 할 수 있고 수행. 그다음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태도를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수행 역량으로 갖추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의 APST 같은 거예요. APST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교원 양성 기관의 인증이라든가 교사 자격 부여 가이드라인, 또 예비교사의 전문성 개발, 또 교원 그 평가의 참조 기준, 다양한 방면의 그 체제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X표를 해놨는데 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미권, 동아시아권을 막론하고 교사 자격 기준을 굉장히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핀란드나 일본에서는 교사 자격 기준을 제정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석사 이상의 학위자가 교사를 하게 하고 있고 교사의 그 실천 역량을 강조하게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교사 자격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개편해야 된다는 게 맞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교사 자격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점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보통의 우리나라의 대개의 법률이 그렇듯이 교사 자격 제도도 광복 이후의 법률이 대부분 일부 개정되어 왔습니다. 1949년 교육법, 1953년 교육공무원법, 1964년 교원 자격 검정령 이런 것들을 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 개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본래 목적은 개정에 대해서 목적이 있겠죠. 심심하니까 개정하진 않았겠죠. 개정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었어요. 하지만 목적과는 달리 그 예비교사가 그 학점에 대해서 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합니다. 하향 조정하는 건 그 기준 낮추는 거잖아요. 낮추기도 하고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 재교육 조건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없다. 또 특히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질 관리보다 수급 조절, 수요와 공급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사 자격 제도가 무시험 검정을 통해 발전되었기 때문이고 또 갱신 없이 연구로 지속되었기 때문이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되어서 질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플러스 수석교사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전문성을 도모하고 생애 발달 단계에 맞게 자격 단계를 수립하고 있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하나 여쭤보면 우리는 임용고시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근데 왜 무시험 검정을 통해서? 무시험 검정이라는 게 임용고시는 이제 임용 때를 말하는 거고 이게 2급 정교사는 교대생들은 일단은
교사 자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은 받고 임용은 시도교육청에서 임용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대생들이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게 이 교사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기간제 교사를 못하는 게 교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대나 수험대만 졸업하면 일단 교사 자격. 네, 그렇죠. 그렇죠. 임용고시는 붙어야 네, 정교사가 되는 거고, 정교사. 공무원이 되는 거고. 네. 그런 시스템인 거죠. 어쨌든 간에 교사 자격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네. 기간제로라도. 네, 네. 굉장히 큰 거니까.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한국과 호주의 교육 여건이 약간 다를 것 같죠? 그래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일 국가고 호주는 연방 국가입니다. 6개 그 주와 2개 준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인구수, 물론 땅덩어리는 크지만 네, 학제는 우리나라는 초중고대, 호주는 프리스쿨이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모두 다 이제 대학교에 가진 않아요. 약간 터셔리 에듀케이션 중에 직업 교육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는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호주가 뭐가 좀 특징적이냐면은 2008년경부터 약간 급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국가 수준에서 우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 같아요. 멜버른 교육 목표 선언이라는 것을 하고 연방정부랑 주정부 차원에서 우수 교사 양성에 동의한 다음에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점이 뭐냐면 양질의 교육 필요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가 수준에서 교수학교 지도성 연구소도 설립하고, 뭐 교사 자격 기준도 제정하고, 자문위원회도 설립하고, 교사 인력 데이터, 이게 종단 연구 데이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정할 정도로 굉장히 막 교사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심혈히 기울이고 있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 교사 효능감 이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한 번 정도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 반두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두라? 네, 어쨌든 심리학자인데 자기 효능감은 이제 내가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나의 인지적인 생각이에요. 자아 개념이랑 자존감이랑은 좀 달라요. 얘네는 완전 심리적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은 얘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나 정서,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미래 행동에도 적극적이고 뭐 이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교사 효능감은 이 자기 효능감을 교직 장면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가 학생의 학업 성취와 발달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데, 우리가 항상 그 마인드 싱킹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신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 효능감이 높으면 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낮으면 책임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교사 개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통계를 보면은 성별로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는 효능감이 높대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체중 강력이 높으면은 효능감이 높대요. 아무래도 많이 배워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또 효능감이 높다고 하고, 구성주의적 신념이 높으면 또 효능감이 높다고 하고요. 전문성 개발을 열심히 할수록, 자기 연차를 열심히 할수록 또 효능감이 높다고 합니다. 또 대도시에 근무하는 교사가 읍면 도시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효능감이 높다고 하고요. 또 너무 관료 중심적 조직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공동체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효능감이 높다고 해요. 약간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교사 자격 체제에 관련한 효능감 연구도 솔직히 많았는데요. 2개 연구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2021년 6월에 보니까 호주 연구 중에 호주의 3, 4단계 교사인 highly accomplished가 3단계 교사거든요. 그 다음에 리드 티처가 4단계 교사예요. 이 사람들의 효능감이 높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자, 생애 발달 이론이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이제 생애에 따라서 발달을 하겠죠. 학생도 교사도 어떤 성인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또한 가정이라든가 개인 사건, 관심사, 성향뿐만 아니라 학교 규정, 학교장의 경영관, 사회적 신뢰와 기대,
교직 문화, 이런 조직 환경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생애 발달을 한다는 것이 교육자인데요. 교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규 때 어떤 학교에 근무하느냐가 평생의 교직 생활을 결정한다. 저도 사실은 신규 때 혁신학교에 근무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혁신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면은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부까지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에서 교사 전 생애 주기, 입직부터 퇴직까지 하면 30년이 넘거든요. 보통 따지면. 교사 개인의 전문성 역량에 충분한 지원과 체계적 학습 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생애 발달 이론의 의미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굉장히 표가 어지러운데 이렇게 연구가 많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비교 교육학, 컴패러티브 에듀케이션, 이게 뭘까요? 교육과 문화의 분석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에 결정되는 역사, 사회, 문화, 정치, 종교, 경제, 철학, 이런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비교하는 건데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자, 우리나라의 청와대라든가 정부 관료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국제기구, OECD라든가 월드뱅크, 이런 사람들, 또 학자, 저희 같은 아카데믹한, 저는 주니어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속하고요. 이해를 하거나, 배우거나, 임프로브 하거나, 이러기 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비교 연구 시에는요, 10개 이상의 나라를 쓰이기도 하고요. 저같이 2 이상의 나라를 쓰기도 하고, 또 1개의 나라를 비교하기도 해요. 저는 여기 속합니다. 가운데 혼합 방법이죠. 양적하고 질적을 혼합했어요. 질적은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문헌 연구나 인터뷰를 하는 거고, 양적은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네, 연구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틀을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국내 문헌 검토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 문제 1에서 교사, 양성, 임용, 자격 단계 질관리라는 분석 준거를 문헌 고찰을 통해 밝혔죠. 그 다음 연구 문제 2에서 체계적 교사 자격 체제의 차이, 예를 들면 한국은 0, 호주는 1, 2라는 더미 변수의 차이, 독립 변수의 차이가 교사 효능감이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것을 텔리스 2018이라는 OECD의 교원 및 국제환경 비교조사라는 데이터를 통해 밝혔고요. 정식 명칭은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입니다. 2008년부터 5주기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초중등 조사가 따로 있어요. 이제 1수준 학교가 있고 그 안에 2수준의 교사가 있는데 200개 학교가 있고 교당 학교장 1명, 20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다중회귀 분석식인데 여기 다준다 연구소 석사학위 논문 발표를 보니까 다중회귀 분석으로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도 계셔서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이 y에 미치는 x에 이게 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데 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종속 변수가 효능감이 여러 가지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정한 건 아니고 텔리스에 있는 데이터를 설정한 것이고요. 이 통제 변수는 아까 제가 효능감에 관련이 있는 게 성별이다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죠? 그것들과 관련된 것을 이제 텔리스 데이터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한 거고 분석에는 스타타 프로그램을 네, 사용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좀 표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교사 양성, 임용, 자격 단계 질관리라는 단계에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양성에서는 이제 보시면 선발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 점수상으로 수시 점수든 뭐든 우수한 학생들이 유입된다고는 보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조금 네, 우수 학생이 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는 거의 교대에서 양성이 되잖아요. 목적형 양성이라고 해요. 근데 중등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개방형으로 다양하게 양성이 되고 있죠. 근데 호주는 그것과 다르게 거의 다 개방형으로 양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교사 자격 부여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무시험 검정, 그러니까 이수 요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점 일정 기준 넘었어요. 학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교사 자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했어도 일단은 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용일 때 사립에서는 물론 개별 채용을 보고 뭐 위탁 교육청이든 어떻게 채용을 하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무원으로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주별로 인증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되고, 네. 한국은 경력 중심 모델이라고 하고요. 호주는 직위 중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교사 자격 단계,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수석교사가 이렇게 있고, 근데 사실 수석교사 거의 안 뽑습니다. 그래서 거의 2급, 1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호주는 그레듀에이트, 프로피션트, 또 하일리 어컴플리시드, 리드 티처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자세히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3단계, 4단계? 한국은 승진하고 연계돼 있다는 거. 근데 호주는 교사 자격 기준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뽑고 생애 발달 단계에 연계해서 수행 역량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한다는 게 그게 조금 다르고요.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호주의 3, 4단계 교사들이 효능감이 굉장히 나뿐만 아니고 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리뷰지에도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또 질관리 측면에서도 전문성 개발이 한국이나 호주나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격 연수가 승진하고 연동이 돼요. 그 점수 받은 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자발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겠죠. 근데 호주는 이제 자격 단계에 맞게서 수행 역량이 그 진술 용어라든가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따가 표를 삽입해 놨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관리 기재는 양성기관 평가 기재가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 한국은 아시다시피 교사 자격을 한 번 따면 영구입니다. 뭐 성비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거의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는 지속적으로 인증이 있어요. 물론 이게 막 엄청나게 컷오프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5년에 한 번 정도, 한 100시간 정도 이수 뭐 하고 이러면 되는 시스템인데 그래도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좀 다르겠죠. 또 한국은 호봉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구호봉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쭉쭉쭉 호봉이 올라가는 시스템이고 호주는 자격 단계에 따라서 밴드가 나눠지더라고요. 네. 조금 더 이제 표를 말씀드리면 다는 말씀 안 드리고 양성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지표가 APST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연동이 된다. 또 임용도 주별로 자격 인증 기관에서 담당을 하더라. 이렇게 체계적이구나.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자격 단계. 한국이 위쪽이고요. 호주가 아래쪽입니다. 한국의 수석교사나 호주나 0.2% 정도로 비율은 비슷한데 선행 연구를 보면은 수석교사가 2011년에 법제화됐거든요. 호주는 2012년에 자격 기준하고 연동이 됐죠.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법적 역할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선행연구 제가 기억하기로만 4-5편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호주는 하이트가 물론 연구는 적지만 효능감이 높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것을 제 논문에서는 교사 자격 기준과 연동해서 체계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선행 연구에서도 수석교사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게 법령으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질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호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APST를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이렇게 준거별로 또 자격 단계별로 이렇게 엄청나게 그 동사별로 수행 역량별로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마지막 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연봉제예요. 자격 단계별로 달러를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인센티브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2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면 확실하게 보상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수석교사가 되면 수당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수석교사가 많이 안 뽑고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아무튼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성부터 질관리까지 호주는 APST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 자격 기준을 체계적으로. 그래서 한국과 호주는 교사 자격 체제에 차이가 있다. 있다. 저는 있다에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 이유는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한국은 교사 자격 기준이 없고 그다음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고 승진과 연계하는 단선형 자격 단계고 수석교사의 한계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고 또
갱신이 없는 연구 자격 형태이고 호봉형 형태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2에서는 연구 문제 1에서 밝힌 차이를 체계적 교사 자격 체제라는 독립 변수로 규정을 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히 조금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기술 통계로 보면은 호주가 이제 효능감이 높아요. 학생 참여, 수업 지도, 교실 관리, 혁신적 교수 활동 측면에서 2,000명 넘는 결칙지 제외하고 2,000명 넘는 그 교사들의 효능감이 미세하게 높은 것이 나타났고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났어요. 이 흔히 말해서 별이 떴다라는 거는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 변수에서도 일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제 결과는 논문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에 부합하다는 것이고요. 체계적인 전문성의 개발을 지향하는 교사 자격 체제와 효능감에서 한국과 호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비교 연구 전략인 아까 말씀드린 최대상위 체계 설계라는 걸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게 변수 간에 교사 자격 체제라는 독립 변수가 있었죠? 그 다음 교사 효능감이라는 종속 변수가 있었죠? 이게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면은 다른 차이를 특별히 중시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은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별히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라고 판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을 보통 세 가지로 보거든요. 탐색, 기술, 인과. 본 연구는 인과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교사 자격 체제가 이러면은 교사 효능감이 이런다. 이게 인과적이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 연구는 기술, 그냥 디스크립티브한 거기 때문에 커제이션을 밝힌 건 아니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호주를 참고해서 국내 교사 자격 체제의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석사학위 수준이니까. 제언을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7년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교사 자격 기준을 정비하자 논의가 있었는데 유야무야. 왠진 모르지만 중앙일보 기사도 있었고 정부 브리핑에서도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시 하자는 게 제 제언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승진과 교사를 분리하자. 그러니까 교감 교장하고 교사 자격을 아예 분리하자. 이게 행정 전문성을 요하는 것하고 수업 전문성을 요하는 게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춰서 또 생애 발달 단계에 맞춰서 자격을 신설하자. 선행연구에 보면은 선임교사, 경력 10년 차라든가 15년 차라든가 이런 그 연차에 따라서 새로운 단계를 신설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이런 곳에서는 행정교사라든가 교무학사 전담교사 등 지금 행정 업무가 학교에서도 막 과중하고 행정실과의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경찰이나 소방직에서는 행정일을 맡는 그 직렬이 있어요. 그거를 교사에서도 도입하자는 거예요. 물론 교사라는 이름 자체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안 하면 교사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진 거일 수도 있겠죠. 조금 상상력, 정책적 상상력과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하에서 교무학사 전담교사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조금 약간 뭐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격 기준을 정비를 했죠. 정비를 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갱신을 하는데 이게 막 강제로 컷오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어떤 기제가 있으면 조금 뭔가 성취 동기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하자. 교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기제로 그 갱신을 해보자라는 그 뜻으로 이것을 담았습니다. 네, 너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뜻에서 담은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석사학위 논문 사실은 5일 후에 졸업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발표를 좀 이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에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급은 이제 졸업하자마자 되는 게 2급이고요. 1급은 경력 3년에서 5년이면은 이제 연수를 시도교육청별로 받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제 자율로 받는 건데 그거를 받으면은 호봉이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뭐 부장도 그걸 하면은 뭐 이제 자격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다 강제로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뭐 그래서 네. 3년에서 5년 정도 되게 1급 교사가 되겠군요. 네네네. 저도 이제 받고 나서 휴직을 바로 했죠.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수석 교사는 뭐예요? 수석 교사는 경력 15년 차 때 이제 뽑는 건데 2011년 때 이제 그거를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라고 해서 시도교육청별로 1000명씩 뽑게 했었어요. 근데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지금은 거의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네, 이게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또 교감, 교장 승진을 못하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로 또 규정해놔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발표 준비하면서 이제 궁금한 게 삼성에서는 직급도 없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수평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우리는 사실 교사들은 다 수평적이거든요. 교장, 교감, 선생님 빼고는 다 선생님이고 다 똑같은 직급이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언을 쓰면서도. 그래서 박세진 박사님이나 김유정 박사님 두 분께도 궁금한 게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제언을 쓰긴 썼지만 생애 발달 단계에 맞게 교사 자격 단계가 분화되었으면 좋긴 좋겠지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또 다 수평적으로 또 뭐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뭐가 맞는 걸까? 약간 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교사 데이터랑 학생 데이터랑 종단 연구로 합쳐져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일단 교사 종단 연구가 없고요. 국제적으로도 그게 없고 그래서 이게 분절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생 피사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학생 그 피사 학생들 그 읽기 쓰기 점수 가지고 갑자기 교사 데이터 붙여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데이터를 2개를 붙여야 되고 그러면은 데이터 갑자기 위계성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박세진 박사님의 통계니까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데이터 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설계 자체가 그 윤범기 그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석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들어주시고 질문까지 알찬 질문까지 논의까지 이렇게 1시간을 네,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다준다 연구소 측과 윤범기 기자님 또 PD님 감사드립니다. 네.